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13년 1회 환경기능사 최근 관련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세정 집진장치 중에서 스로토브의 가스 속도가 60에서 90m/s인 것은, 자,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 내용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치가 벤투리 스크래버예요. 그래서 왜 벤투리 스크래버 같은 경우에서는 목부의 속도가 빠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이 목부예요. 그러면 단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단면이 좁아졌어요. 단면이 좁아지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따라서 속도가 60에서 90m/s인 것은 벤투리 스크래버예요. 자, 여러분들 벤투리 스크래버에서는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죠. 뭐가 있어요? 속도뿐만 아니고 압력 손실이 얼마가 되죠? 압력 손실이 300에서 800mAh/초로 가장 큰 값이 되죠. 자, 그리고 뿌려주는 물의 크기, 액적이죠. 액적과 입자의 충돌 효율은 150대 1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 집진 효율을 높이는 블로다운 효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어떤 집진기가 되는 거죠?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죠. 그래서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효율을 높이는 장치로서 블로다운 효과를 쓰는데, 그 블로다운 효과를 위해서 호퍼부에서 처리가스량의 몇 퍼센트를 흡입해 주는 거죠? 5에서 10%를 흡입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그래서 사이클론이라는 원심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진 효율 향상책은 블로다운 효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산성비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성비입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슈바르츠발트 검은숲이라는 뜻입니다. 고사 현상은 산성비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이다. 아무래도 숲이 검어졌다는 소리는 숲이 말라 죽었다는 소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산성비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다음에 바젤 협약은 산성비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바젤 협약이죠.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한 것을 우리가 바젤 협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산성비에 의한 피해로는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 같은 유적의 부식 등이 있다. 다음에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서는 황산물질 중에서 H2SO4를 황산가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HCl은 염화수소가스, HNO3는 질산가스 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산성비와 관계없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바람을 일으키는 세 가지 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하는 요소에서는 기압 경도력, 기압 경도력이라는 것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차이에서 생기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향력, 그리고 원심력, 그리고 마찰력이 있어요. 자, 따라서 세 가지 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4개 중에서 3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응집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배기가스의 입구 처리 속도가 증가하며 제거 효율이 커지며 블로다운 효과와 관련되는 집진장치는, 블로다운 효과가 있으며 어떤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 원심력에 대한 설명. 원심력 집진기를 다른 말로 사이클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화학흡착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단물리 협착과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협착에 관계되는 종류는 물리적인 협착과 화학적인 협착이 있는데, 물리적인 협착이 시험에 나오든 아니면 화학적 협착이 시험에 나오든 반드시 두 가지가 비교가 돼서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가번에 온도 범위가 낮다. 그리고 나번에 협착열이 낮고, 다번에 여러 층의 협착이 가능하고, 라번에 협착제의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온도 범위가 낮다는 것은 협착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협착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이죠. 자, 그리고 나번에 협착열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화학적인 협착과 물리적인 협착에서 협착열이 거의 가장 낮은 상태는 물리, 그리고 협착열이 큰 것은 화학이죠. 그리고 여러 층의 협착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층 협착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층 협착이 가능한 것은, 또는 다분자라 그럽니다. 다층이나 다분자 협착이 가능한 것은 물리, 단원자를 협착할 수 있는 것은 화학.
자, 따라서 그리고 합착제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화학적인 합착이 되니까 화학적인 합착에 관계되는 설명은 랍은 하나만 맞는 설명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광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몇 차성 물질이 형성되나요? 광화학 반응을 거치게 되면 2차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보기 중에서 2차성 물질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가번에 CH4를 메탄이라고 합니다. 1차성 물질. 다음에 PAN을 2차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음은 NH3, 암모니아 가스를 1차성, 라번에 HC, 탄화수소를 1차성.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성 물질과 1, 2차성 물질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 이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번에 보시면 일산화탄소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CO를 일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가번에 무색 무취의 기체이다. 나번에 물에 잘 녹고 CO2로 쉽게 산화된다고 그랬는데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헨리 법칙에 적용을 받죠. 그리고 CO2로 거의 산화가 되지 않는 물질. 그래서 CO가 CO2로 유일하게 산화되는 것은 토양 박테리아에 의해서 CO가 CO2로 유일하게 전환이 됩니다. 다음에 연료 중에서 탄소의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을 한다. 라번에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은 산소에 비해서 210배 빠른 물질입니다.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문구는 나번이 잘못 설명됐으니까 정답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9번도 시험에서 여러분들 잘 나옵니다. 사이클론은 여과 집진장치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여과 집진기가 아니라 원심력 집진기죠. 그리고 사이클론에서 효율 향상책은 뭐가 있어요? 블루다운 효과가 있어요. 다음에 중력 집진장치는 고효율 집진장치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고효율이라는 것은 주처리 장치를 뜻하죠. 그래서 세정, 여과, 전기가 고효율 장치예요. 반면에 중력이나 관성력이나 원심력 같은 경우에서는 큰 입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저효율 집진장치라고 하죠. 다음에 여과 집진장치는 수분이 많은 먼지 처리에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수분이 많은 먼지를 처리했을 때는 여과가 아니죠. 여과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 집진기예요. 건식.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수분이 많은 먼지 처리에는 거의 부적합하죠. 따라서 수분이 많은 먼지 처리에 적합한 것은 세정 집진기가 되죠. 여과는 부적합합니다. 라번에 전기 집진 장치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해서 집진하는 장치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방전이라는 것은 입자에 전하를 부여하기 위해서 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를 마이너스 전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집진극을 플러스로 만들어서 포집하는 방법이 전기입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의 전기 집진기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게 되면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액화천연가스라는 것은 LNG, 액화석유가스라는 것은 LPG가 되는데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라는 CH4 그리고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액화천연가스는 LNG에 대한 설명이죠. 자, 따라서 LNG의 주성분은 메탄, CH4라는 메탄이 주성분이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리고 11번 문제 보면 탄소 12kg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탄소라는 물질이 C죠. 완전 연소를 시킨다는 소리는 산소와 결합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물질이 나오죠? CO2. 그래서 탄소를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산소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탄소는 12kg으로 주어졌으니까 중량, 원자량, 탄소의 원자량은 10입니다. 원자량을 사용하시면 되고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최적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모든 기체는 22.4Sm의 삼성의 최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12kg일 때 산소 22.4Sm의 삼성은 12kg일 때 X. 그래서 X를 대각선으로 나타내면 22.4Sm의 삼성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1번과 같은 계산하는 문제를 풀 때는 중량과 최적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의 구성성분 중에서 질소, 산소 다음으로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풀이를 꼭 기억을 해서 질소에서부터 메탄까지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건조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질소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 산소 다음으로 많은 게 아르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르곤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비활성 물질 중에, 비활성 기체 중에서 그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을 찾으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활성이라는 것은 영족 기체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르곤, 네온, 헬륨 순서예요. 아르곤이나 네온이나 헬륨은 전부 다 영족 기체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찾으라 그러면 아르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건조 대기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성분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반드시 지금 문제처럼 질소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1차 생성 오염 물질인 것은 1차 생성 물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생을 해서 바로 방출된 물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는 뭐가 되는 거죠? 2차성 오염 물질이 보기 중에 나와 있다는 소리겠죠. 가번의 CO2는 1차성 물질입니다. 나번의 PAN, 다번의 O3라는 오존, 라번의 H2O2라는 과산화수소는 전부 다 2차성 물질이 되니까 1차성 물질로 바르게 된 것은 카본의 CO2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여과집진 장치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과집진기라는 것은 고효율 장치면서 다시 말해서 2차 처리 장치면서 여러분들 건식 집진기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죠. 가번의 폭발성이나 점착성 및 흡습성의 먼지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카본에 관계되는 것은 습식 장치의 특징이죠. 그래서 세정 집진 장치에서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제의 사용이 제한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여과 집진기는 여과제를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에 따라서 여과제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낮다. 그리고 여과제의 교환으로 유지비가 고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문구는 가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수분과 접착성, 폭발성 이런 물질과는 절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소가 15%, 수분이 0.5% 함유된 중류의 저위 발열량이 1300kcal/kg일 때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응축률 또는 수분의 정발 잡력 600 QH 플러스 W를 빼줘서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식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고위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 플러스 600 QH 플러스 W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 1300kcal/kg이었어요. 그리고 수소가 15%니까 H는 0.15가 되겠죠? 그리고 수분이 0.5%니까 W는 0.0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발열량 자리에 여러분들 대입을 합니다. 공식에 HL이라는 저위 발열량이 1300, 그리고 H는 0.15, W는 0.005. 따라서 계산하시면 1113kcal/kg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번에 보면 0.1몰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농도는 몇 ppm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ppm의 단위를 알아야 되겠죠. ppm이라는 것은 mg/L입니다. 그래서 mg/L는 몰이라는 값은 여러분들 0.1몰이라는 것은 몰/리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1몰이라는 값은 뭐가 되느냐? 1몰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1몰은 분자량이라는 거. 자, 그러면 NaOH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죠? NA는 23, O는 16, H는 1이니까 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몰/리터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왜? M이라는 값이 자, 지금 M이라는 값이 몰/리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수산화나트륨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40g이라고 계산했죠. 그래서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1몰 분의 40g을 썼어요.
그러면 단위가 gp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gp가 아니고 mgp예요. 자, 따라서 1g은 10의 3성 mg을 사용해서 보정을 하시면 4000mg가 나오는 거죠. 계산할 때는 0.1 곱하기 40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나누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곱하기를 뜻합니다. 자, 따라서 4000이 나오니까 정답은 답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불소 제거를 위한 폐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문제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자, 불소라는 것은 F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거든요. 따라서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은 화학약품 중에서 응집제를 주로 이용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수산화물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 있거든요. 자, 따라서 약품을 이용해서 침전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화학침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불소 제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화학침전, 가번이 항상 정답이 되니까 가번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18번 문제 보면 자르 테스트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응집 교반 시험이죠. 자, 응집 교반 시험인데 가장 먼저 응집제를 주입을 했어요. 이 순서도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응집제를 주입을 하게 되면 합폐수의 응집제를 녹이기 위한 과정이 첫 단계죠. 그러면 어떤 교반? 급속교반. 자, 급속교반을 해서 응집제를 다 녹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플럭을 만들어야 되겠죠. 미세한 입자를 큰 플럭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완속교반.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시킨 다음에 입자가 커지게 되면 가라앉겠죠. 그래서 침전을 시키고 상등수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집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응집제 주입, 급속교반, 완속교반의 순서가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르 테스트, 응집교반 시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응집제를 선정을 하고 가장 적정한 응집제의 주입 양을 결정을 하는 게 가장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 보면 다음 그래프는 하천에서 질소 화합물의 분해 과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번에 보면 유기물이 함유된 유기질소는 점차 무기질소로 변한다. 다음에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질산성 질소로 변한다. 다음에 질산성 질소가 다량 검출되며 오염물질이 인근에서 배출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산성 질소가 NO3죠. 그럼 이 NO3에는 어떤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산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산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소리는 물속에 산소가 많다는 뜻이죠. 물속에 산소가 많으려고 하면 유기물이 많아야 되나요? 유기물이 적어야 되나요? 오염물질인 유기물이 분해가 다 이루어진 상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NO3가 형성됐다는 소리는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소리니까 깨끗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반면에 오염물질이 인근에서 배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소화합물은 NH3가 됩니다. NH3. 따라서 정답은 답이 되겠죠. 다음에 유기질소가 다량 검출되면 수인선 전염병을 유발하는 각종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답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식품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수의 BOD5 값이 480mg/L이고 탈산소 계수가 0.2%D라면 최종 BOD 값은 상용대수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상용대수라는 게 로그거든요. 따라서 미수는 10을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먼저 BOD5. BOD5 공식은 BOD6 곱하기 1-10의 -K1T.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먼저 BOD5의 값이 얼마냐면 BOD5의 값이 480mg/L예요. BOD5 값 나왔습니다. 그리고 K1이라는 값이 얼마냐면 0.2%D. K1이 탈산소 계수예요. 그리고 T라는 것은 5일 BOD니까 5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533.33mg/L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번에 보면 유기물을 호기성으로 완전 분해 시에 최종 분해 산물은, 자 여러분들 유기물이라고 하게 되면 CHO를 뜻합니다. 자 따라서 이 CHO라는 것은 호기성 분해가 있고요. 그리고 현기성 분해라는 게 있어요. 호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그리고 현기성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하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호기성 분해 시에서 발생되는 물질은 CO2와 H2O가 나옵니다. 자, 반면에 현기성 분해 시에 발생하는 물질은 CO2와 CH4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성 분해 시에 발생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2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활성 설러지 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침전성이 좋은 설러지가 최종 침전지에서 떠오르는 설러지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 지금 설러지 부상이라는 라이징 현상의 원인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활성 설러지법이라는 것은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많이 먹게 되면 덩치가 커졌죠. 그래서 무거워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거운 물질이 어떻게 다시 부상이 일어나느냐, 라이징이 일어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탈질이라는 것은 질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라는 것은 공기거든요. 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가 배출되면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설러지에 질소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부력에 의해서 설러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 부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러지 라이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설러지 라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탈질 현상입니다. N2라는 물질이 화합물에서 탈락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침전지로 유입이 되니까 그 침전지에 가라앉아 있는 설러지에 가서 질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설러지가 상승하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부착 성장식의 생물학적 처리 공법의 하나입니다. 부착 성장식이에요. 그 다음 미생물이 부착된 매체에 하수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체에 하수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부착 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분들 회전원판법이 있고, 그리고 살수여상법이 있죠. 그럼 회전원판법은 원판을 회전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리고 살수라는 것은 뿌려주는 거. 그래서 매체에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놓고 하수를 뿌려서 처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살수여상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살수여상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살수여상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모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공장의 폐수의 BOD가 800ppm이다. 유입 폐수가 1000m의 삼성포아워일 때 1일 부하량은, 여러분들 1일 부하량은 단위가 톤퍼데이입니다. 톤퍼데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800ppm이라는 값 자체의 단위가 ppm이라는 단위가 mg/L죠.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며 kg/m의 삼성이 돼요. 그러면 kg/m의 삼성으로 고쳐서 여러분들이 유입 폐수량을 곱해줍니다. 그런데 단위가 그러면 그렇게 곱하고 나서 단위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하면 kg을 톤으로 고쳐주시면 되죠. 얼마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서. 자, 그런 다음에 hour를 day로 고쳐주시면 돼요. 하루는 24시간을 곱해서.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800mg/L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kg/m의 삼성이 됐어요. 그리고 kg/m의 삼성을 톤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한 겁니다. 자, 여기에 폐수량 1000m의 삼성 per hour를 곱했어요. day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연속 가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보정을 했어요.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19.2 톤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수질오염 물질을 찾으라고 했어요.
안료나 화학전지 제조나 도금 공장 등에서 발생을 한다. 광산 폐수에 함유된 이물질 때문에 일본에서 이따이따이 병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급성 중독은 위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며 기침이나 현기증,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이따이따이 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가드뮴이 됩니다. 가드뮴.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팁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질환들이죠. 자, 이따이따이 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뮴, 그리고 HG라는 수원에 중독되면 미나마타병, 그리고 카네미유증은 PCB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수원에 의해서 중독되면 미나마탕병 말고 한 개 더 발생하는 게 있죠.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헌터루셀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6번에 보시면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수원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수원이라는 것은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 지표수나 아니면 지하수, 특히 지하수를 찾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기물이 풍부하고 지표수보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지표수가 아닌 걸로 봤을 때는 지하수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물이라는 것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연중 수온의 변화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온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1년 내내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바르게 된 설명은 지하수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 공정은 무기 환원제에 의한 크롬 함유 폐수의 처리 공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알칼리를 주입해서 수산화물로 침전시켜서 제거한다. 그리고 4번 삼가크롬을 함유한 폐수는 NaCl로 환원제를 사용해서 육가크롬으로 환원시켜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크롬을 처리를 하는데 크롬은 독성이 있는 크롬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크롬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삼가크롬이라는 게 있고 육가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가크롬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반면에 삼가크롬이라는 것은 독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크롬을 처리했을 때는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육가크롬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주입을 해야 되죠? 환원제를 주입을 해야 돼요. 환원제를 주입을 해서 삼가크롬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수산화물을 결합시켜서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4번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다음은 폐수의 색깔 변화는 황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함으로 반응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4번에 환원 반응은 pH 2에서 3이 적절하고 pH가 낮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나 비경제적이며 pH 4 이상이 되면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롬이 나오면 육가크롬을 무조건 삼가크롬으로 환원시키고 그때는 환원제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다음에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는 환원 침전법이 주로 이용된다는 거. 그럼 순서로 보면 환원을 시키고 중화를 시키고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럼 2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입자의 침전 속도가 0.5m/day, 유입 유량이 50m의 삼성/day, 침전지의 표면적이 50제곱미터, 깊이 2m인 침전지에서 침전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침전 효율은 침강 속도에서 수면적 부하율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수면적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이에요. 그래서 유입 유량이 50m의 삼성포대이고 침전지의 표면적이 50제곱미터거든요. 이 값이 수면적 부하를 계산하는 값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침강 속도라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입자의 침강 속도가 0.5m/day가 나와 있죠. 그러면 수면적 부하율만 계산을 해서 수면적 부하율분의 침전 속도 곱하기 100을 하시게 되면 침전 효율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50%라는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살수여상 운전 시에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살수여상의 문제점입니다. 자, 먼저 살수여상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죠? 매체를 이용을 해서 그 매체에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살수라는 것은 하수나 폐수를 미생물이 있는 쪽으로 뿌려주는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가번에 보면 악취 발생하고, 나번에 연모타 현상, 다번에 파리 발생, 라번에 설러지 평하여. 살수여상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연모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모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가 발생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반면에 설러지 평화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설러지 평화라는 것은 설러지, 벌킹과 같은 말이죠. 그럼 이 설러지 벌킹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나요?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그러면 어떤 공법에서 설러지 평화가 발생하죠? 활성 설러지법. 그럼 활성 설러지법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주가 돼야 되죠? 박테리아가 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에서 한 개라도 그 조건이 위배되면 펀지라는 곰팡이가 주로 서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곰팡이라는 펀지가 대다수를 이뤘을 때 설러지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29번의 정답은 라번입니다. 그래서 29번도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비점 오염원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염원에 보시면 비점 오염원이라는 게 있고 점 오염원이라는 게 있고 기타 수질 오염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점 오염원이라는 것은 축산 폐수, 하수, 그리고 폐수를 처리하는 관거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시스템을 점 오염원이라고 하죠. 반면에 비점 오염원 같은 경우에서는 불특정 지역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오염물질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강우에 의해서 일어나는 오염원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토양에서 빗물을 흡수를 하죠. 근데 토양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에서 다 흡수를 못하면 토출을 했을 때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같이 토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비점 오염원인데, 따라서 비점 오염원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배출하는 농경지 배수예요. 그래서 농경지에서는 질소나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퇴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습 복습 철저히 좀 해주시고, 특히 복습은 꼭 여러분들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